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합격 길라잡이 수국쌤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재 최신 개정판 표준교재를 중심으로 핵심 단어, 요약, 문제풀이로 진행합니다. 철저한 예습 복습으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5장 노화와 건강정진 단원에서 비뇨 생식기부터 심리, 정신계까지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들, 노화 건강 정진 부분은 매우 중요하여서 매번 시험이 여러 문제가 나오니 공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뇨 생식기계 노화에 따른 특성에서 여성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난소가 작아지고요. 예, 기능도 점차 감퇴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성과 윤활작용이 감소되어서 성교가 어렵고 또 성교 시 통증이 있으나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예,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유방과 유방을 지지하는 근육이 위축하여서 가슴은 처지고 작아집니다. 네 번째, 질의 수축 및 분비물 저하로 질염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질염 발생. 다섯 번째, 방광 기능과 대뇌 기능에 저하되어서 비뇨증, 요실금, 야뇨증이 생깁니다. 자, 남성 노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성은 남성 호르몬 감소로 동맥 혈관에 변화가 일어나서 엄경이 발기되는데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고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남성 노인은 전립선 비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뇨량이 늘어나고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 예, 방광 용적이 250ml 정도로 아주 감소되어서 자주 소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방광의 근력이 저하되어서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고 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비뇨증은 24시간 동안 8회 이상 배뇨하는 증상입니다. 요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고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야뇨증은 수면 중에 배뇨하러 소변보로 한 번 이상 일어나는 것을 야뇨증이라고 합니다. 자, 주요 질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실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이고, 이에 관련 요인은 첫 번째, 노화로 인한 방광의 저장 능력이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어떻게 됐어요? 약화되었습니다. 예. 세 번째, 호르몬의 생산 중지로 인한 요도 기능도 약화되었습니다. 네 번째, 당뇨병, 파킨슨병, 각종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여성은 요로감염,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여성은 요로감염 및 복압상성 배가 압력에 인해서 일어나는 거 말합니다. 복압 상승이 요실금의 관련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변비가 있습니다. 변비. 대장에 변이 차서 방광을 누르는 증상이죠. 변비 때문에 또 요실금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복압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배복자입니다. 배에서 압력이 가해져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나오는 걸 말하겠죠. 자, 우리 선생님들 이제 상상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침 할 때 배에 압력이 들어가죠.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등 이런 것들은 복부 내에
압력을 증가시켜서 소변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두 번째, 절박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변을 보고 싶다고 막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또 역류성 요실금은 소변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소변이 조금씩 넘쳐서 계속 흘러나오는 증상을 역류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치료 및 예방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약물요법이나 수술 치료를 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골반 근육이 약화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겠죠. 세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의 기능을 유지해야 됩니다. 네 번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뭐를 예방해요? 변비를 예방합니다. 그렇다면 변비에 좋은 음식은 또 뭘까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이겠죠. 네, 알아두시고요. 다섯 번째, 비만은 복부 내 압력을 증가시켜서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 뱃살 빼줘야 되겠죠? 체중 조절을 합니다. 두 번째, 전립선 비대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서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뭐를 압박해요? 자, 요도를 압박하는 것을 우리는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관련 요인을 보면은 노화에 따른 남성 호르몬은 감소하고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호르몬 불균형에 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 비만이 있고요. 세 번째,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겠죠. 예, 이것은 뭐예요? 지방이 쌓이면서 그렇다. 그래서 요도의 간을 막는다, 가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증상은 첫 번째, 비대된 전립선이 이제 요도를 눌러서 어디가 좁아졌어요? 요도가 좁아졌어요. 그래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요? 요도, 소변이 나오는 길이 좁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소변의 줄기가 가늘어지겠죠. 두 번째,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잔뇨감이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옵니다. 예,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온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 배뇨 후, 소변 후에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렵. 증상은 비뇨입니다. 비뇨, 자주 소변이 마른 거. 예, 2시간 이내에. 그리고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긴박뇨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깨요. 그래서 화장실 자주 가는 거 밤에 자다가 이것을 밤야 소변뇨에서 야뇨증입니다. 그러면 치료 및 예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뇨관을 사용하여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줘요. 소변을 너무 오랫동안 방광 안에 소변이 남아있으면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방광염이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일정한 간격으로 소변을 빼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정한 간격을 해서 소변을 빼주려고 하면 본인이 도뇨관을 이용해서 스스로 소변을 배출하는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도 받습니다. 네 번째, 저지방, 아까 원인이 고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지방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합니다. 아까 체중 조절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치료 예방에 적정 체중 운동 유지를 해준다. 다섯 번째, 음주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킨다. 그래서 금주가 좋다. 금주하셔야 된다. 음주는 술을 드시는 것은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킵니다.
예, 비뇨 생식기계 이제 다 하시고 끝났고 우리가 한번 요약 꿀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성 노인은 호르몬의 감소가 있다 그랬어요. 여성 호르몬에 에스트로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성교시 통증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적 욕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요실금이 있고요. 그 다음 남성 노인은 남성 호르몬 감소로 뭐가 비대해졌어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고, 빈뇨가 있고, 긴박뇨가 있고, 야뇨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저귀 또 소변 주변이 사용은 최대한 자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야뇨가 있다 뭐 해서 소변 주머니를 차는 것은 좋지 않다. 요실금 환자한테는 그래서 소변이 이제 엉덩이에 축축하게 있으면 뭐가 자주 생겨요? 욕착 주의해야겠죠. 또 요실금을 골반 근육 운동을 해야 되고 요실금 예방을 위해서는 계획된 배뇨 훈련을 하는 게 좋고 복압성은 뭐야? 배에 기침이 들어가는 거 압력으로 인해서 복압성 요실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절박성,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을 보고 싶은 거, 절박성. 역류성은 방광에 소변이 넘쳐 흘러 나오는 것을 역류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립성 비대증 증상은 이게 잔뇨감이 있고 금방 나오지 않아서 힘을 줘야 하고 소변 줄기가 이제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끊겨지고 남성 호르몬 감소로 그 감소와 또 이게 원인이 여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빈뇨, 야뇨, 긴박뇨 증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수분을 제한한다. 두 번째, 기침을 하게 한다. 세 번째,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 네 번째, 매일 줄넘기를 하게 한다. 다섯 번째,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자, 몇 번일까요?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고요. 정답 옆에 적어 놓으시고, 2번, 전립성 비대증이 있을 때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했습니다. 첫 번째,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 두 번째, 요일을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나온다. 세 번째,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실금한다. 네 번째, 의도하지 않아도 소변이 조금씩 흘러나온다. 다섯 번째, 소변 볼 때 금방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온다. 자, 몇 번일까요? 선생님들 정답 적어 놓으시고,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답 1번. 복합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3번. 변비를 예방하라고 했죠. 그래서 3번입니다. 수분을 제한하면 안 돼요. 충분히 수분을 마셔서 방광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뭐 기침 이런 건 상관없어요. 기침하고 줄넘기 이런 거는 뭐야? 복압성 요실금에 해당되겠죠. 다섯 번째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복압성 요실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2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소변 볼 때 금방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온다. 예. 전립성 비대증 대상자에게 대표적인 증상. 예. 자, 피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피부는 우리가 보면은 뭐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미생물과 또 이제 탈수로 인해서 우리를 신체를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계에서 노화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하 지방의 감소, 피하 지방의 지방 감소. 이렇게 해서 뭐에 민감하다? 기온에 민감합니다. 네. 두 번째, 피부가 건조하고 또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이 감소하고 쉽게 손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피하 조직의 감소로 저체온, 오한, 압박에 대한 손상의 위험이 또 높습니다. 네 번째, 피하 지방이 줄고, 피하 지방이 줄고 수분이 소실되어서 건조해지고 주름살이 생기며 눈꺼풀이 늘어지고 이중턱이 됩니다. 다섯 번째, 손톱이나 발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지며 세로줄이 생기고 잘 부서집니다.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특성입니다.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감소. 피하 지방도 감소. 또 피부가 건조돼서 조직도 감소. 수분도 감소. 여러 가지 증상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손톱이나 발톱은 딱딱해져요. 손톱하고 발톱은 딱딱해지고 두꺼워지고 또 세로줄이 생기고 잘 부서진다고 했습니다. 앞에. 그리고 여섯 번째, 피부가 어떻게 변해요? 회색으로 변하고 금버섯이 생깁니다. 일곱 번째, 노인성 반점이라고 불리는 노인성 반점이 생기죠. 갈색 반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가늘어지고 또 모근에 멜라닌 색소가 있어요. 멜라닌 색소가 되는 세포가 소실되어서 탈색이 돼서 뭐가 됩니까? 흰머리가 되죠. 그다음 여성 노인의 머리, 겨드랑이, 엄부의 털은 줄지만 어디가요? 입가와 뺨 등 얼굴의 털은 많아져요. 남성 노인도 머리털과 수염은 줄고 입가나 뺨에는 털이 많아집니다. 증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10번 가려움증과 통증, 지각 이상 등의 증상이 흔하고 아까 피부가 건조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피부가 얇아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각이 감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흔하며 특히 노인들에게 특별한 원인 없이 지속이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노인의 각질층에는 수분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소양증으로 인해서 밤과 겨울철에 더욱 뭐가 가면 이런 증상이 더욱 심해진다. 가려움증, 통증, 지각 증상 이런 증상이요. 그리고 11번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궤양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왜?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그렇겠죠. 주요 질환에 보면 욕창이 있습니다. 욕창. 어르신들 매번 나오는 게 욕창인데 욕창은 이제 병상의 침대에 오래 누워 있는 대상자의 후두부, 머리 뒤꿈치 말하는 거죠. 잘 눌리는 곳, 그리고 등, 허리, 어깨, 팔꿈치, 발 뒤꿈치 이런 등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에 어떻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혈액 공급을 잘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괴사되는 상태를 우리는 욕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혈액순이 잘 안 돼서 잘 못 받아서 눌려서 괴사되는 상태를 욕창이라고 합니다. 관련 요인은 욕창 기간에 이제 와상 상태죠. 장기간의 와상 상태, 오랫동안 누워 있는 거. 두 번째, 뇌척수 신경의 장애로 인한 체위 변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 아까 말한 거, 후두부, 등, 허리 등 이런데 특히 뼈가 튀어나온 곳에 가해진 지속적인 압력,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번째, 영양 부족과 체중 감소, 근육 비축, 피하 지방 감소 등으로 인해서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요실금 및 변실금으로 인해서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에 올 수 있고 또 이런 그 요실금, 변실금으로 습기가 차면은 뭐가 번식할까요? 피부에 미생물 번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상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끌어서 이제 약한 부위에 상처가 난다든지 피부가 벗겨진다 이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욕창이 생기기 쉬운데요.
욕창이 생겼을 때 그 정상 초기 대처법은 약간 미지근한 물입니다. 뜨거운 물로 하면 큰일 나죠. 찬물도 당연히 안 되고, 자, 미지근한 물, 수건으로 찜질하고, 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줍니다. 예, 그리고 주위를, 이제 그 욕창 주위를 나선형으로 둥글게 그리듯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려서 뭐를 해준다고요?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그리고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예, 항상 미지근해야 돼요. 저희 물의 온도를 보면 따뜻하다, 미지근하다, 뜨겁다, 차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 춥지 않을 때는 예, 한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게 좋습니다. 우리 좀 피부를 좀 건조하게 말려주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욕창의 증상이 있는데요. 그 욕창 증상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욕창 단계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피부 특징이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띱니다. 그리고 이렇게 띄다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고 그렇게 하얗고 또 그리고 나면 열감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분홍색이나 푸른색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열감이 있다. 2단계에서는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고 조직이 상합니다. 예, 물집 알아두셔요. 조직이 상하고 3단계에서는 깊은 욕창이 생기고 무슨 증상이 발생한다? 괴사 조직이 발생합니다. 조금씩 썩는 거 말하는 거죠. 자, 4단계에서는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됩니다. 많이 이렇게 지금 4단계 그림에서 보듯이 상처가 많이 심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뼈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4단계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욕창 치료 및 예방,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부 상태를 잘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붉게 변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자세를 바꿔도 붉은 빛이 계속되면 욕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특정 부위에 압력이 계속 집중되지 않도록 침대에서는 몇 시간, 적어도 2시간마다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 변경을 해주어야 됩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젖은 시트, 침대는 바로 교체해야 됩니다. 피부에 습기가 있거나 또 오염 물질이 묻어 있으면 또 재빨리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 있는데 자극이 없는 비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서 잘 씻고 말립니다. 아까 어, 날씨가 따뜻하면 한 30분 정도 환기를 시켜주라고 말려주라고 했죠, 피부를. 다섯 번째, 시트에 주름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욕창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름을 편다. 왜요? 주름이 몸에 배기니까.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여섯 번째, 뼈 주위를 보호하고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서 마찰을 방지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신체의 약한 부위에 압력이 가하는 것을 들어줄 욕창 매트리스와 베개를 되어줍니다. 욕창 매트리스, 우리 그 침대 매트리스 위에 그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바람이 들어가서 왔다 갔다 물결처럼 이렇게 해서 그 압력을 완화시켜 줍니다. 욕창 매트리스가. 여덟 번째, 청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서 도넛 모양을 도넛 모양 베개를 사용하는데 그 모양 알죠? 도넛 모양으로 생기고 안에 중앙에 구멍이 뚫린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압박받는 부위에 혈액순환을 막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삼가한다,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넛 모양의 베개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아홉 번째,
뜨거운 물주머니, 당연히 뜨거운 건 안 된다고 했어요.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사용을 삼가하고. 10번째, 피부는 순하고 부드러운 비누와 미지근한 물로 닦고 완전히 마르게 두드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파우더는 화학 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거나 땅 구멍을 막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파우더가 뭐야? 밀가루처럼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는 그 물질이 땅구멍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11번째, 몸에 꽉 끼는 옷과 단추 달린 스커트나 바지는 입지 않는다. 당연하죠. 12번째, 손톱에 걸키는 일이 없도록 어르신들은 다 피부가 얇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잘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손톱을 짧게 자르고 대상자도 손톱을 짧게 잘라줘야 됩니다. 대상자가 뭐 피부에 손을 갖다 댔다가 또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13번째,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라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며 거칠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실내외 습도가 낮은 겨울철에, 또 두 번째 비누나 세정제와 알코올, 또 이런 목욕 중에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피부 건조증을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자, 증상은 피부에 빨갛게 발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부종도 있고 통증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부 건조증으로 뭐 긁는다든지 하면은 그걸 통증, 또 그게 부어서 부종, 그리고 전환, 팔꿈치부터 손목까지를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손과 하지에 가려움증도 일어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치료 및 예방에서는 이제 건조하니까 뭘 해줘야 돼요? 가습기를 사용하여서 습도 조절해줘야 되겠죠. 습도 조절. 그 다음 피부 건조로 인한 가려움증을 줄이기 위해서 물을 자주 마셔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줍니다. 그리고 자주 샤워하는 거나 때를 미는 것은 또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서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해야 됩니다. 4번째,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해줘야겠죠. 습도 조절을 해서. 아니면 보습제 같은 거 발라준다든지. 5번째, 목욕이나 샤워할 때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해야 합니다. 항상 순한 비누 사용입니다. 6번째, 목욕 후 물기는 두드려 말리고, 쓱쓱 닦는 게 아닙니다. 톡톡 두드려서 말리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어떻게 해요?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줍니다.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줍니다. 자, 3번째, 대상포진이 있습니다. 피부에서. 대상포진은 이제 옛날에 수도를 일으키는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옛날에 수두를 어릴 때 앓은 사람한테, 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몸의 신경세포에 이제 잠복해 있다가 신체가 저항력이 약해지면 갑자기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증식하여서 이제 신경과 분포하는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가로나 스트레스 후에 주로 발생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 그러니까 노인이 주로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성이 높습니다. 관련 요인은 아까 말했듯이 고령, 그 다음에 가로, 스트레스, 그리고 3번째 백혈병이나 골수나 기타 장기 이식한 사람, 자가 면역 질환 및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대상포진이 걸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증상을 보면은 첫 번째 가려움증이 심합니다. 증상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대상포진. 그리고 피부 저림이나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 피부가 막 찌릿찌릿하고요. 아프죠. 그리고 막 열감이 굉장히 뜨겁다 이 말입니다. 피부와 점막에 있는 감각신경 말달 부위에 수폭, 통증, 자결감,
수포, 물집이죠. 통증, 자결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한테 나타나는데 주로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나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는 대상자가 면역이 저하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꼭 알아두기 위해서 보면 대상포진의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집이 나타나기 전부터 감기 기운과 함께 일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통증이. 그리고 작은 물집이 몸의 한쪽에 모여 전체적으로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줄을 따라서 나타나니까요. 자, 세 번째, 물집을 중심으로 타는 듯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았거나 과거 대상 포진을 앓은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나타나고, 또 평소 허약하거나 노인이거나 암 등의 질병으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한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증상이 있다면 잘 알아두시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치료 및 예방, 첫 번째 예방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나 항염증제, 진통제와 냉찜질입니다. 왜 잘 타는 듯한 열감이 있기 때문에 냉찜질, 칼라민 로션과 같은 국소 치료제를 사용하여 통증을 줄이고 수포가 빨리 건조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경통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고 또 활동 감소와 삶의 질 저하가 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아프면 활동하기가 어렵죠, 본인이. 그러니까 활동이 감소되고 활동을 못하니까 내가 뭐 바깥에 나가서 쇼핑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게 삶의 질이 저하되는 거죠. 예, 그래서 대상포진 백신 투여로 세포성 면역을 증강시키면 좋습니다. 세 번째, 대상포진은 신체의 저항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 뭐예요? 충분히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즉 아까 자가 진단에서 이런 증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게 좋다. 통증 정도에 맞는 처방받은 진통제를 복용한다. 그리고 병소, 아까 물집을 말하는 거예요.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긁지 않는다. 그래서 물집이 터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균이 다른 데로 번지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 적절한 영양, 휴식 등으로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면역력 강화. 일곱 번째, 의사와 상의하여서 필요시에 뭘 해요? 예방접종 중요하죠. 예방접종. 자, 네 번째, 자, 피부에서 자, 예전에 뭐 옴은 진짜 제가 듣기에도 온 식구가 다 해서 옴을 났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그 정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진드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상 체온의 피부 표면에서 1분에 약 2.5cm 정도 이제 굴을 뚫어서 그 속에서 벌레가 서식을 하는데 그게 이제 피부병을 유발하는 질환이 되겠죠. 근데 이 벌레가 주로 밤에 굴을 만들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 벌레가 소화액 분비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사람이 느끼는 가려움증이 있고 가려워서 이제 긁을 때 그때 진드기와 알이 손톱에 묻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옴은 손가락 사이나 팔, 막 이런 데 접히는 부분, 그리고 가슴 이런 데도 접히죠. 발등, 또 팔꿈치, 겨드랑이, 생식기, 엉덩이 등에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은 보면은 그 가려움증, 밤에 특히 심하고요. 물집, 그 다음에 고름 같은 게 있는데요. 꼭 알아두게 보면 옴 치료는 옴은 대상자는 물론 동거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를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치료 및 예방에서 이제 치료는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장갑과 가운을 착용하고 그다음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치료용 연고를 바릅니다.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예. 마비가 있는 노인의 경우 수축되거나 굴곡된 부위도 빠뜨리지 않고 발라야 됩니다. 우리가 뭐 팔이 경직돼 있다든지 그래 손가락을 잘 못 움직인다 이래도 그 사이사이에 빠뜨리지 않고 치료용 연고를 골고루 잘 발라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옴 진드기가 항상 활동적인 밤에 가장 옴 진드기가 언제 밤에 활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밤에 약을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낸다는 거. 옴약은 언제 바른다? 밤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내는데 어디에서?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다 바른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 또는 동거인 등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이 증상이 있든 없든 유무에 관계없이 동시에 함께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을 접촉한 사람은 무조건 다 증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동거가족 모두 치료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치료 연고를 다시 한 번 더 바릅니다. 한 번 바르고 일주일 후에 다시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완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주 후에 병원을 방문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한 번 바르고 일주일 후에 이제 바르고 일주일 후에 다시 약 바르고 나서 또 일주일 지나야 되니까 2주 후가 되는 거죠. 2주 후에 병원을 방문하고요. 다섯 번째, 온 진드기에 오염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나 또 침구, 옷, 수건 이런 거 모든 것은 접촉을 금해야 됩니다. 왜? 만지는 순간 옮는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여섯 번째, 내복과 침구는 항온 진드기 약을 바르는 날은 같은 것을 사용한 경우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간 세탁하고 세탁 후에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복, 침구, 또 옴 진드기 이제 우리가 약을 바르잖아요. 다 같은 날. 그러면 바르고 난 것은 사용 후에서 뜨거운 물로 다 10분에서 20분간 세탁하고 또 3일 동안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 동안 햇볕에 늘거나 또 다리미로 다린 후에 사용한다. 찐득이 벌레를 다 죽여야 된다 이거죠. 일곱 번째,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에 간다. 네. 알레르기가 하고 혼동하기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봐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겠죠. 다섯 번째, 머릿니. 머릿니가 이제 머릿니가 머리에 있는 벌레죠. 그러니까 이거 꼭 물으면 뭐예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혀펼이라고 합니다. 혀펼이가 그래서 출혈 이제 머릿니가 딱 물으면 피가 나오면서 가려움증이 있고 이것도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되겠죠. 심한 경우 수면장애나 긁는 부위에 피부염이 생긴다. 증상은 가려움증이 있고 가려워서 밤에 수면장애가 오고 피부에 상처가 생기고 심하게 물린 자리는 피부가 변색되고 딱딱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생기니까 이가 두피염이 생기겠죠. 치료 및 예방은 살아있는 머릿니는 간염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치료하고요. 성충이 확인되지 않고 두피에서 0.6에서 0.7cm 이상 떨어져 있는 석회만 확인되는 경우 살아있는 머리니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서 치료가 불필요하다 그랬어요. 치료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또 두 번째, 일주 간격으로 2회 약물 치료 후에 약물과 함께 제공되는 빗으로 빗질을 하여 남아있는 사체나 석회를 제거한다. 일주 간격으로 위에 약물 치료 후에서 이제 빗질로 해갖고 남아있는 그 찬빛 같은 거 말하죠. 그걸로 머리카락에 있는 사체 죽어있는 벌레 또 석회, 씨를 제거해준다. 그리고 세 번째, 대상자의 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 대상자가 이에
이제 이를 갖고 있는 대상자 말하는 거죠. 그분들이 썼던 모자나 헤드셋이나 옷이나 수건, 빗, 침구 이런 거는 접촉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려서 사용한다. 특히 55도씨 이상에서 5분 이상 노출되며 모두 죽는데요. 네. 그리고 머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자주 감아준다. 여섯 번째, 운동 및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을 해주는 게 좋다. 예. 일곱 번째, 진공 청소기 등으로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가구와 방 안을 꼼꼼히 청소한다. 왜 벌레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잖아요. 자, 여섯 번째, 기저귀 피부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저귀 피부염이라고 하면 기저귀를 차서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엉덩이에 염증 피부염이 생기는 걸 말하죠. 정상은 엉덩이의 기저귀 접촉 부위에 생기는 경계가 분명한 병변. 예, 그러니까 기저귀 찬 부위까지 염증이 생기는 걸 기저귀 피부염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윤기나 붉은 병변이 보인대요. 네. 치료 및 예방은 피부가 대소변에 오래 접촉하여 생기므로, 그러니까 습기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기저귀를 자주 갈아 습하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통풍을 잘해줄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진균. 이것도 곰팡이 있죠. 예, 치료를 위한 항진균제나 스테로이드 용구를 잘 발라서 처방받아서 발라준다. 기저귀 피부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지루성 피부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옆에서 보시다시피 그림에 머리에 하얀 인설 같은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인데 정상은 피지선이라고 해서 기름샘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거기에 기름샘이 활동이 증가해 가지고 그 부위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피부가 붉게 변하며 마치 생선 비늘과 같은 흰색, 예, 사람한테 나오는 비늘이라서 인설이 동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질, 하얀색 각질이 생긴다 이거죠. 그다음 치료 및 예방은 스테로이드 용고로 발라서 한다. 스테로이드 용고로 치료 예방을 한다. 그다음 관찰진이 있습니다. 관찰진의 증상은 오른쪽에서 보다시피 여성의 뭐 유방 밑이 접히는 부위에 이렇게 통풍 같은 게 잘 안 돼서 이제 상처가 생기는데요. 예, 증상은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붉게 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찰, 열, 수분, 요실금, 예, 그 다음에 진물음, 공기순환 부족 이런 거에 의해서 간염이 악화됨으로 해서 이런 병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관찰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료는 통풍을 시켜야죠. 접힌 부분에서 생기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국소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고요. 균에 의해서 생기니까 항진균제 연고를 발라줘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노인성 자반이 있습니다. 노인성 자반. 그림에서 보듯이 팔뚝에 막 불구푸릇한 이렇게 그 얼룩이 생긴 그림의 모양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노인성 자반인데요. 노화나 장기간의 이제 자외선 노출, 그리고 또 예전에 강력한 스테로이드 용고를 많이 발랐을 때 도포에 의해서 이제 그 출혈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손등 또 팔의 경계가 뚜렷해서 다양한 크기의 모양이 생깁니다. 치료 및 예방은 원인을 파악하고 이런 거를 이제 피해야 되겠죠. 그 원인이 뭐해서 장시간 햇볕을 노출되는 거니까 자외선 노출. 그래서 과도한 자극을 피하고 자외선 노출도 피하고 주의를 하는 거. 두 번째, 노화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뭐 요양원이나 이런 데 이제 계실 때 이렇게 노인성 자반을 보고 보호자가 깜짝 놀랍니다. 혹시 그 노인 학대로 인해서 생긴 거 아닌가 할까봐 우리는 그 보호자에게 잘 적절하게 설명을 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피부에서
우정 문신이 있습니다. 이 우정 문신은 우리가 이제 피부병이 아니고요. 이게 증상 봤을 때 일제시대에 6.25 전쟁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 10대에서 20대 여성들이 이제 팔뚝이나 이런 데 문신을 한 건데요. 예,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서로 이제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알아보자 뭐 이거죠. 그래서 위안부로 차출된 사람, 살인, 강제 이주, 피난 등의 일을 겪으면서 이런 이제 그 우정 문신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반적으로 친구를 들 인원수만큼의 점으로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문신을 새기는 거. 예. 그다음 지역에 따라 자기를 뺀 나머지 인원수를 새기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문신은 주로 목물을 묻힌 실을 바늘에 깨어서 새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피부 이제 요약하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건조증. 피부 건조증은 충분한 수분 섭취, 목욕 후에 문지르지 말고 두드러기서 말리고 또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잘 사용해주고 대상포진은 수포가 있고 통증이 있고 자결감, 수두 바이러스, 가려움증이 연관돼 있고요. 신경통이 수개월에서 1년 동안 지속되면 1년 이상 지속됨으로써 삶의 질이 떨어진다. 예. 그리고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긁지 않는다. 중요하게 알아두시고 옴은 가려움증이 심한데 언제? 특히 밤에. 그래서 물집, 고름. 근데 이제 약은 언제 발라요? 밤에 약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내는 거죠. 온 가족이 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살아있는 머릿니 감염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치료를 받는다. 6번째, 기저귀 피부염은 기저귀 습진인데요. 엉덩이 기저귀 접촉한 부위에 생기는 경계성이 분명한 병변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지루성 피부염은 기름샘이 활동이 증가해서 생기는 병인데 하얗게 떨어지는 인설이 동반한다. 관찰지는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발생하는 붉은색 변화가 있다. 그 다음에 노인성 자반은 노화로 인해서 장기가 또 자외선 노출, 스테로이드 연고 이런 사용 등으로 출혈이 생기는 질환을 노인성 자반이라고 합니다. 우정 문신은 위안부 차출, 4.12, 또 강제 이주, 피난 이렇게 한 사람들 사이에서 먹물로 팔뚝에 문신 생긴 것을 우정 문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의 질환. 자, 첫 번째, 욕창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걷기를 즐기는 가체중 대상자. 두 번째, 지팡이를 짚고 걷는 파킨슨병 대상자. 세 번째, 체중 부하 운동이 어려운 관절염 대상자. 네 번째,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 다섯 번째,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산책하는 편마비 대상자. 몇 번일까요? 옆에다가 정답 적어 놓으시고요. 자, 2번. 밤에 가려움이 심하고 알레르기 증상과 비슷하며 감염력이 강하여 대상자와 동거 가족 모두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은 자, 1번 옴, 2번 근조증, 3번 아토피, 4번 두드러기, 5번 대상포진. 자, 정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욕창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라고 그랬어요. 욕창 발생. 걷기를 즐기는 체중이 높다고 해서 욕창, 그러니까 또 지팡이를 짚고 그럴 수 있죠. 체중 부하 운동이 어려운, 체중 부하 운동 아니고 다른 운동을 하면 되죠. 관절염 대상자.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자. 이게 정답이죠. 체위 변경이 안 되면 아예 체위 변경이 어렵다. 누워있는 대상자다. 이거잖아요. 척수장애가 있으니까. 4번 정답.
보조기구를 사용한 산책을 하는데 편마비 대상자, 산책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죠. 자, 2번. 밤에 가려움증이 심하다. 알레르기 증상과 비슷하다. 뭐예요? 동거가족 모두 동시에 치료받는다. 옴이죠. 옴. 네. 자, 7번 신경계로 넘어왔습니다. 예, 우리 신경계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보를 우리 몸에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감각 기능을 우리가 이제 저장하고 또 환경에 적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신경계입니다. 첫 번째, 노화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신경계니까 첫 번째 신경세포의 기능이 어떻게 돼요? 저하됩니다. 노화는 무조건 저하요. 두 번째, 근육의 긴장과 자극 반응성도 저하죠. 신체 활동이 그래서 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감각도 둔화됩니다. 정서 조절이 불안정해집니다. 운동 부족으로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이 이제 단기 기억은 감퇴, 단기 기억은 감퇴, 장기 기억은 뇌 등 신경계가 건강할 때 생성되었기 때문에 대체로 유지한다. 그래서 장기 기억은 유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장기라는 것은 내가 단기는 예를 들어서 70까지 본다면 지금 70세라 그러면 뭐 60대 이럴 때 생긴 거는 짧잖아요. 60에서 70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억은 감퇴되고 장기다 그러면 20대부터 생겼던 내가 20대, 30대에 공부하고 뭐 이렇게 내가 했던 거 그런 거는 우리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대체로 잘 건강할 때 우리가 그 생성되었기 때문에 대체로 잘 유지하고 한다. 짤막하게 말해서 단기 기억은 감퇴, 장기 기억은 유지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구부린 자세와 느리고 발을 끄는 그런 거리가 나타난다. 이런 거 증상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주변에서 보는 노인 어르신들을 보면 다 알 수 있죠. 그리고 8번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과 신체를 바르게 유지하는 능력이 다 감소되죠. 주요 질환에서는 보통 신경계라 그러면 이제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런 병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요? 구체적으로 뇌에서 일어나죠. 근데 이제 이것은 6장에서 또 다시 자세하게 다루니까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신경계의 요약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노화에 따른 특성의 신경세포 기능의 저하, 두 번째, 근육의 긴장과 자극 반응성의 저하, 신체 활동 감소, 감각 둔화, 정서 조절 불안정, 운동 부족으로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 그 다음 6번 단기 기억 감퇴, 장기 기억은 유지, 또 7번째 앞으로 몸이 구부러지고 자세는 느려지고 예. 그 다음 8번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과 신체를 바르게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된다. 이게 요약입니다. 신경계에 따른 노화의 특성.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신경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감각이 예민해진다. 2번 장기 기억이 감퇴된다. 3번 정서 조절이 불안정해진다. 4번 균형 유지 능력이 증가한다. 5번 근육의 긴장과 자극 반응성이 증가한다. 자, 정답 정했을까요? 자, 다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신경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감각이 둔해진다. 그죠? 틀렸죠? 2번 장기 기억은 유지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 3번 정서 조절이 불안정해진다. 맞습니다. 불안정해진다 그랬어요. 균형 유지 능력이 뭐 한다 그랬어요? 감소한다 그랬어요. 네, 증가가 아니고. 5번 근육의 긴장과 자극 반응성도 감소죠. 증가가 아니고. 자, 감각기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감각기계.
감각이라고 하면 우리 눈으로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냄새 맡는 후각, 입맛을 느끼는 미각, 이것을 감각 기능계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 뇌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을 연결해서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기능을 하게 해주는 게 감각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시각은 어떤 관련 요인이 있나요? 예, 시각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서 지방이 이제 감소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꺼풀이 처지게 되고 눈이 깊게 들어간 증상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눈썹은 색깔이 회색으로 변하고 또 남성의 눈썹은 거칠어지고 남녀 모두 속눈썹은 가늘어집니다. 네, 눈썹은 거칠어지고 속눈썹은 가늘어집니다. 네. 그리고 결막은 얇아지고 누렇게 변하며 눈 자극감과 불편, 각막 궤양이 생기죠. 네 번째, 눈물의 양이 감소하고 눈물의 양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뻑뻑해져서 불편해지죠. 그리고 곡막에 갈색점이 생기고 또 각막 반사가 저하돼요. 각막 반사가 저하돼서 그 여러 가지 간염에 취약해지고요. 각막 주변에 누르스름한 지방 친정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7번, 세계의 식별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의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특히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여서 이게 노란색으로 변하는 걸 황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누럴 황자죠. 황화 현상으로 보라색, 남색, 파란색의 구분이 어떻게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시험에 잘 나옵니다. 파, 남, 보 색깔 구분이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 항화 현상으로. 자, 망막과 신경계의 변화에 의해서 가까운 물체의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상실되어서 뭐라 그래요? 노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보이는 책을 글씨를 잘 못 읽어서 뭐를 봐요? 돋보기를 쓰는 거죠.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서 60세 노인은 20대보다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밝은 곳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안질환이 원인이 되는 눈부심이 햇빛을 보면 너무 눈부심이 증가해서 눈을 잘 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시력은 저하되고 그리고 빛의 또 수능 영역이 어렵기 때문에 눈부심도 증가하는 증상이 나타나겠죠. 두 번째, 시각, 아니, 청각. 아까 시각 했고요. 청각. 청각에서 귓바퀴의 연골이 계속 형성되고, 예, 그리고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귓바퀴가 커지고 늘어진다. 알아주세요. 귓바퀴가 커지고, 아래로 축 늘어지니까 귓바퀴가 커지고 이제 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이도 바깥 외예요. 기이자 바깥의 외이도에 피부가 건조하니까 가려움증이 생기죠. 예, 건조증이 증가한다. 귓바퀴의 끝은 거칠고 귓바퀴의 끝이 거칠고 틀로 덮여 있으며 예, 이관이 귀 구멍을 말하는 거죠. 이가 내 쪽에 위축이 되어서 좁아진대요.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시나? 예, 내측으로 이측되어서 좁아진다. 그다음에 기지가 더욱 건조해져서 건조한 기지로 외이도가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기지를 뽑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병원에 가서 그 기지를 뽑아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막이 두꺼워진다 그랬어요. 아주 고막은 얇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고막이 두꺼워지고 그 다른 질환으로 해서 이제 손상을 받아서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말소리 잘 못 알아듣죠. 네, 그게 고막이 두꺼워졌다. 네. 그리고 다른 질환도 있어서 손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고막이 두꺼워졌다. 알아두시고 소리의 감수성, 소리에 민감한 거 말하죠. 소리의 감수성, 말을 이해, 잘 안 되니까 말을 이해로 또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 예, 그리고 평형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예. 노인성 난청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흔히 나타난답니다. 예, 여성보다 직업의 환경 때문에 그런지 그 남성에게 흔히 난증이 더 많다 알아두시고, 기질환이 없어도 이명, 기에서 소리 나는 거, 이명이 있기도 하여 모든 사람이 중얼거린다고 불평해요. 예, 그래서 넓은 홀에서나 전화 걸 때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 듣기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저희 이제 우리도 홀이 넓으면 좀 울리잖아요, 소리가. 예, 그리고 소음이 있으면 사실 듣기 어렵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질환이 없어도 이명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귀에서 소리 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중얼거린다고 혼자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미각, 입맛, 입맛을 말하는 건데, 미각, 혀의 유두, 지금 그림에 보시면 올록올록 올라온 거 있죠. 볼록볼록. 유두가 이축되면서 이제 돌기의 미래 개수가 줄어들고 기능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신맛과 쓴맛을 감지하는 미래, 저 오른쪽 가에서 길을 말하는 거죠. 유두 옆에 길. 이런 미래의 기능은 더 잘고, 잘하고, 예, 잔맛과 짠맛을 감지하는 미래의 기능은 점차 떨어진다. 신맛과 쓴맛은 감지하는 미래의 기능은 더 잘하고, 맛을 느끼는 기능은 더 잘하고, 그래서 쓴맛과 신맛은 더 잘 느낀다. 그리고 단맛과 짠맛은 잘 못 느낀다. 그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쓴맛과 신맛은 증가하고, 단맛과 짠맛은 감소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 개수하고 돌기 개수가 다 감소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세 번째, 구강 점막의 재생이나 생성이 어렵고 면역이 떨어져서 그렇죠. 그리고 입과 입술 근육은 탄력이 떨어지고 치매 분비량은 줄어들고 감소하고 후각이 무뎌져, 후각도 감소한다, 무뎌져, 예, 식욕의 변화가 온다. 예. 그래서 또 맛에 대한 감지 능력의 저하로 조미료를 많이 넣은 음식을 좋아한다. 알아두시면 돼요. 자, 네 번째, 후각, 냄새 맡는 거. 후각의 세포도 감소돼서 후각의 둔화가 나타난다. 다섯 번째, 촉각. 노인은 이제 접촉하는 걸 촉각이라고 그러죠. 접촉의 강도가 높아야 접촉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각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죠. 자, 노인이 되면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는 증가하지만 이제 그 노화로 인해서 여기저기 아프니까 통증을 호소하는 건 높아지지만 이제 통증에 대한 민감성, 우리 감각, 촉각에 대한 게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통증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되고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는 거하고 이 통증에 대한 민감성은 다르다 이거죠. 통증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하고 둔감하다. 주요 질환에서 자, 눈에서 녹내장이 나왔습니다. 녹내장의 원인은 눈의 압력이 상승해서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을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요인은 유전적 요인이 있고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을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좁은 시야와 눈의 이물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어두움에 적응에 장애가 있습니다. 어두움에 바로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해요. 그리고 색깔 변화 인식에 어려움이 있고요. 뿌옇게 혼탁한 각막입니다. 네. 뿌옇게 혼탁한 각막. 압력이 있으니까 뭐가 생겨요? 안구에 통증이 생겨요. 통증이 있으니까 머리도 아프고 두통이 있고 구역질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심하면 실명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치료 및 예방은 녹내장은 완전히 치료하는 방법이 없으나 조기에 발견하여 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함으로써 시력의 약화를 막거나 늦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내장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없지만 우리가 그 안압의 정도를 잘 유지해서 그 진행이 악화되는 것을 늦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거나 일을 하지 않고 심신의 가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눈이 필요하거나 안경을 써도 얼마 안 가서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머리가 또 아프거나 눈에 통증이 있는 경우,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안과 의사의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림에서 간략하게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녹내장 어떻게 주의를 할 것인가. 첫 번째, 목이 편안한 복장을 입어야 돼요. 뒤에 내려가는 대동맥이 있습니다. 그게 목에 이제 그 조이는 걸 입으면 혈액이 잘 흐르지 않겠죠. 그러면 눈으로 가는 압력이 또 더 커지니까 목이 편한 복장을 입는 게 좋고 담배를 끊는 게 좋고요. 술은 한두 잔 정도로 줄인다. 먹어도 한두 잔 정도만 먹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안압에 의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물구나무 서기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피가 뭐, 머리로 피가 몰리는 자세는 어, 압이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 이런 것은 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피한다. 그리고 고개를 장시간 숙여서 있는 자세, 독서하거나 작업하는 것도 피하고요. 그리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흥분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또 기온 변화에 또 유의해야 합니다. 녹내장은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발작하기가 쉽습니다. 또 한눈에 그 녹내장이 있으면 다른 눈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두 눈 모두 정기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아까 녹내장을 봤으면 백내장이 중요합니다. 백내장은 어디가 혼탁해지나요?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얘져서 잘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 관련 요인은 노화, 그다음 지나친 음주나 흡연, 그리고 눈 주위에 혹시 부삭, 네 번째,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 또 당뇨병, 고혈압 이런 등의 합병증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자외선 노출 및 텔레비전 시청도 백내장의 관련 요인입니다. 그 증상은 색구별 능력이 저하되고요. 두 번째, 동공의 백색 혼탁입니다. 동공의 백색 혼탁이고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낮과 밝은 불빛에서 눈부심 증상이 있고 백내장은 통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흐려집니다. 시력이 감소합니다. 네. 백내장은 어디 수정체 혼탁입니다. 예, 동공, 수정체, 동공.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왜 당뇨병이 그 합병증이 있는지, 백내장에 합병증이 생기는지, 실명이 오는 잘 안 보이는지 그게 이제 있는데 정상적인 이거 저기 그 안구에서는 빛을 잘 들어주는데 백내장에서는 빛에 그 잘 받아들일 수 이런 과도한 노출을 한다든지 이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자, 초기 치료 및 예방에서 초기에는 치료제의 복용이나 점안액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심해지면 그 혼탁해진 수정체를 뭐로요? 요즘 인공 수정체로 이제 바꾸는 수술을 하죠. 그다음에 백내장 유발 원인을 억제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노인성 난청을 보겠습니다. 예, 노인성 난청이란 노화에 따라서 모에, 고막, 그 다음에 뇌의 퇴행성 질환에 따라서 청력이 감소하는 것을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고요. 관련 요인을 보면 첫 번째 동맥경화증
그리고 대사 이상, 예. 그리고 스트레스와 유전적인 요인이고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있을 때 노인성 난청이 생기는데요. 증상은 스, 츠, 트, 프, 크와 같은 고음에서의 난청이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소리에 대한 민감성, 언어 구분 능력, 편형 감각이 저하됩니다. 자, 세 번째, 치료 및 예방. 네. 어떻게 할까요? 감소된 청력을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치료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이 아니라 고막을 만들어내는 의료 기술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난청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 복용을 피하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세 번째,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는 이제 소음이 없는 장소에서 말하는 사람을 얼굴을 볼 수 있게 하고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청이 심하면 보청기를 사용하고 고음의 큰 소리보다는 저음의 차분한 소리로 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너무 크게 소리를 잘 안 들린다고 해서 막 크게 큰 소리를 하는 것보다 저음으로 차분한 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말을 해줘야 되겠죠. 예. 이제 그 감각기계의 특성의 요약 살펴보겠습니다. 시각에서 이제 황화 현상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파남보 색깔을 잘 구별 못하고요. 그리고 노인성 난청은 남성에게 흔하고 미각에서는 쓴맛과 신맛은 잘 느끼고 단 짜는 잘 못 느낀다. 감소한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조미료를 많이 넣은 음식을 좋아하고요. 그 저기 시각에서 저기 녹내장 주요 질환에서 녹내장 안압이 상승해서 오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고 두통과 안구 통증이 있습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하고요. 불빛이나 백태, 백색, 밤, 통증 없음 이거 알아두시고요. 노인성 난청은 감소된 청력을 근본적으로 복구 치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음의 차분한 목소리가 또박또박하게 말해주는 게 중요하다. 녹내장과 백내장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했을 때 오고요. 시신경 손상, 두통과 안구 통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좁은 시야, 사물이 뿌옇게 보이고 자, 녹내장과 백내장 다시 하겠습니다. 자, 녹내장과 백내장, 녹내장 안압 상승이 있고 또 시신경이 손상됐고 두통과 안구 통증이 옵니다. 좁은 시야, 사물이 뿌옇게 보이고 고개를 숙여서 하는 자세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백내장은 혼탁한 수정체, 동공에 흐린 백태가 끼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녹내장과 백내장, 녹내장, 안압 상승, 시신경 손상, 두통과 안구 통증,
좁은 시야, 사물이 뿌옇게 보이고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백내장은 혼탁한 수정제입니다. 동공에 흐린 백태가 끼고 통증은 없지만 흐린 시력이고 밝은 불빛에 눈부심이 있고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입니다. 자, 우리 백내장, 비업자 생각하시고 두 개 중에 녹내장, 백내장 두 개 중에 편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화에 따른 시각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눈물의 양 증가, 2번 눈부심의 증가, 3번 각막 반사 증가, 4번 빛 수능의 증가, 5번 색의 식별 능력 증가. 자, 2번 수정체의 항화 현상으로 색의 식별 능력이 떨어진 노인이 구별하기 힘든 색상은 1번 흰색, 회색, 2번 보라색, 남색, 3번 빨간색, 초록색, 4번 주황색, 검정색, 5번 빨간색, 노란색. 자, 몇 번일까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눈물의 양 증가. 아니죠. 눈물의 양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눈부심의 증가. 맞죠? 눈부심의 증가. 각막 반사 감소. 빛 수능의 감소. 세계 식별 능력 감소. 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수정체의 항화 현상으로 색의 식별 능력이 떨어진 노인이 구별하기 힘든 색은 몇 번인가요? 흰색 1번, 회색 2번, 보라색, 남색. 자, 몇 번인가요? 3번 빨간색, 초록색, 주황색, 검정색, 5번 빨간색, 노란색. 정답은 2번 보라색, 남색입니다. 2번의 정답 2번 보라색, 남색입니다. 내분비계. 내분비계라는 거 하면 우리가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전달하고 상호작용해서 우리 속에 혈압과 맥박, 근육, 지방, 뼈의 생성 등을 이제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내분비계입니다. 예. 노화에 따른 특성은 일반적으로 뇌하수체, 부신 등은 노화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지만 당 대사 및 갑상선 호르몬 분비,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는 노화에 따라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당 대사 및 갑상선 분비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는 노화에 따라 감소한다. 2번 포도당 대사 능력과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해서 고혈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3번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느리고 분비량이 불충분하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분비량이 불충분하죠. 충분하지 않죠. 자, 4번 공복 혈당이 상승한다. 5번 갑상선 크기가 줄어들고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도 약간 감소한다. 6번 근육 질량이 감소되어서 기초대사율이 감소한다. 예. 근육 질량, 근육량 말하는 거죠. 이것도 감소돼서 기초대사율이 감소된다고 했습니다. 자, 주요 질환에서 우리가 이제 봤는데 첫 번째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우리가 이제 혈중의 포도당 수치가 잘 조절이 안 되고 조절하는 게 인슐린인데 인슐린 아까 분비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이 세포내에 잘 들어가지 못해서 혈중 포도당이 수치가 올라가서 이제 소변으로 당이 섞여서 나오는 건데요. 예, 관련 요인을 보면 첫 번째 과식,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유전입니다. 증상은 다음증, 다뇨증, 다식증, 체중 감소, 그다음 두통, 흐릿한 시력, 무기력, 발기부전, 질분비물 및 질간염의 증가, 예. 그다음에 그 호르몬 감소로 이제 이런 질감염이 온다 이거죠. 상처 치유도 지연되고 그다음에 감각 이상도 저하됩니다. 고혈당, 고혈당, 간염, 식사량 증가, 활동량 감소 등의 경우 이런 증상으로 이래서 배뇨가 증가하고 체중이 감소하고 피로감이 오고 식욕은 증가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혈당에서는 식사량이 감소되고 활동량 증가 등의 경우 이제 저혈당이 식사를 적게 하고 활동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땀을 많이 흘리고 두통이 있고 시야가 몽롱하고 배고픔이 있고 어지럼증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에서 고혈당과 저혈당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혈당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배뇨 증가,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이 증가되고 저혈당일 때는 땀을 많이 흘리고 두통, 시야 몽롱, 배고픔,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증상은 다음, 다뇨, 다식, 체중 감소 알아두시고요. 그럼 치료 및 예방, 첫 번째 식이요법이 있는데요.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서 표준 체중에 알맞는 영양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또 혈당 조절을 위해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반찬은 싱겁게 골고루 섭취, 식사량과 영양소 등을 이제 고려해서 식단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또 저콜레스테롤 식이를 기본으로 하고요. 육류보다는 콩류, 곡류, 콩, 과일, 야채 등 고섬유질 섭취를 하는 게 좋고요. 청량 음료나 아이스크림, 주스, 사탕 등 설탕이나 꿀 등을 함유한 단음식과 술의 섭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한합니다. 운동요법은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또 쉬운 운동을 하는 게 좋고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공복 시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 등산 시에는 뭐에 대비해야 된다? 아까 저혈당의 증상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혈당에 대비해야 된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의사와 상의한 후에 운동량을 조절합니다. 운동을 했는데도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면 의사와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경에 이제 1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을 한다. 그리고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혈압을 조절한 후에 혈당이 300mg 데시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시작한다. 혈당이 높은 경우에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약물요법에서는 이제 인슐린이 생산이 부족하거나 그다음 대상자가 식이요법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혈당 조절이 잘 안 됐을 때 이제 경구용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등 약물요법을 병행하는 게 좋고요. 근데 약물요법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서 시행해야 하고 약물 복용 중에도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야만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슐린 주사약은 입으로 복용하면 이장간에서 파괴되므로 반드시 주사로 주입한다. 당연하겠죠? 주사약을 입으로 복용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내분비계 특성의 요약과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계 특징, 포도당 대상 능력이 감소하고 공복 혈당은 상승한다.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도 감소하고 인슐린 분비가 불충분하다. 당뇨병에서 다음, 다식, 다뇨, 그리고 상처 치유가 지연되고 질 분비물이 증가한다. 그리고 당뇨 환자의 저혈당 증상을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뇌 손상이다. 예. 그다음 왜냐하면 저혈당일 때 쓰러지잖아요. 쓰러질 때 제일 먼저 닿는 게 뇌를 다치게 되면 뇌가 먼저 떨어지면 뇌 손상이 되겠죠. 또 간염이 있는데 식사량 증가, 그 활동량 감소 이럴 경우 고혈압이 됩니다. 간염. 그럴 때 배뇨가 증가하고 고혈압의 증상이죠. 배뇨 증가,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증가가 있고요. 이제 식사량이 감소하고 활동량이 식사는 적게 하고 활동량은 많고 증가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저혈당 증상이 일어나는데 저혈당 증상은 많은 땀을 흘리고 또 두통 있고 시야가 몽롱하고 배고픔 있고 어지럼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을 보일 때 우리는 사탕이나 오렌지 주스 같은 걸 먹습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으로 인슐린을 섭취한다. 2번, 공복 시에 운동을 한다. 3번, 단 음식을 섭취한다. 4번, 발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5번, 혈당 조절을 위해 식사량을 줄인다. 네, 잘 봐주시고요. 2번, 당뇨병의 초기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량 감소. 2번, 소변 배설량 증가. 3번, 체중 증가. 4번, 근육 강직. 5번, 질 간염의 감소. 자, 몇 번일까요? 자, 맞춰볼까요? 1번, 당뇨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당뇨병 관리자, 뭐를 주의해야 되는가? 4번에 발 관리, 주의 깊게 관찰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2번, 당뇨병의 초기 증상으로 옳은 것은 네, 수분 섭취량 감소, 다 많이 먹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소변 배설량 증가, 맞죠? 단뇨. 네, 2번입니다. 정답. 체중은 감소한다 그랬어요. 근육도 감소, 질감염은 증가. 자, 10번 심리 정신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특성을 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심리 정신적 특징은 뭘까요? 심리니까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 머리. 예. 첫 번째 우울성의 경향이 증가하고 내향성 및 집에 있으려고 바깥에 안 나가려고 하는 성격, 내향성 및 수동성은 증가하죠. 자, 3번 조심성도 증가합니다. 혹시 나가서 내가 넘어지면 어떡할까? 그리고 4번 경직성의 증가, 예, 근육 같은 게 그러면 인대 같은 게 유연성이 떨어지니까요. 경직성의 증가. 5번 생에 대한 해고 시간도 증가합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거. 6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합니다. 오래 살아서 그런지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뭐 장롱이라든지 좋아했던 뭐 보석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 경향이 증가한답니다. 네. 그 다음 8번째 의존성도 자꾸 증가합니다. 상대방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거. 주요 질환에서 우울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증은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는데요. 본인은 스스로 잘 알기가 어려워서 이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물죠. 주변 사람들이 잘 살펴봐서 이제 혼자 거주하거나 이런 경우에 방치되기가 쉽죠. 관련 요인을 보면 첫 번째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또 발견되지 않은 뇌경색 혹은 뇌혈관 질환이 있을 경우, 세 번째 치매, 네 번째 부신피질, 갑상선, 뇌하수체 등에 분비되는 호르몬의 변화가 우울증을 일으키고요.
다섯 번째, 노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됩니다. 예. 그다음 여섯 번째, 주변 사람의 죽음이나 퇴직, 경제력 상실 등 사회의 경제적 변화가 우울증을 주고요. 질병, 수술 등 신체적인 원인. 예, 내가 몸이 아프고 암이고 뭐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집에 있게 되면 아까 내양성의 증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 오기가 쉽죠. 그리고 이제 유전적으로 또 이런 요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은 어떻게 나타나나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자주 생기고요. 또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불면증 혹은 과도한 수면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식욕의 변화가 오고 뭐 많이 먹는다든지 적게 먹는다든지 이렇게 변화가 오고 체중도 뭐 가체중이고 저체중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또 죄의식이 있고 절망감, 부정적 사고, 그리고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혹은 또 자살을 한번 시도해보는 거 이런 사람. 그리고 노인의 우울증은 또 건망증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런 거. 또 인지기능 저하 이런 증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또 치매와 잘 감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울증하고 치매를 비교를 하는데요. 우울증은 급격하게 발병하고 치매는 서서히 발병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짧은 기간에 나타나는데 치매는 긴 시간 우리가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우울증은 치매는 과거 정신과적 병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은 기억력 장애를 호소합니다. 치매는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뭐 답을 되도록이면 막 열심히 하려고 하죠. 치매 초기 증상에서. 우울증은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매는 어떻게든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우울증은 인지기능 저하 정도의 편차가 심해요. 근데 치매는 일관된 인지기능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가 되는데요. 치매는 단기 기억이 더 심하게 저하가 됩니다. 자, 우울증은 우울이 먼저 시작됩니다. 근데 치매는 기억력 저하가 먼저 시작된다. 치료 및 예방을 보면은 우울증의 치료 및 예방이죠. 첫 번째,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우울이면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를 방문하여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합니다. 두 번째, 우울증이 심한 경우 자살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우울증, 자살 위험 연결해 주세요. 자살에 대한 생각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집중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지지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대상자를 많이 지지해 주도록 조언해 주는 것도 좋다. 그래서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번째, 대상자의 느낌, 분노를 인정하고 인정, 수용입니다. 그리고 언어로 대상자가 그 분노한 느낌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또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햇빛을 받으며 규칙적인 운동이 좋습니다. 선망이 있습니다. 선망은 이제 의식장애로 인해서 주의력자뿐만 아니라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는데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며
예, 이거를 알아두시면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보통 며칠간 지속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까지 지속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의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관련 요인을 보면 소인적 요인이 있습니다. 소인적 요인이 있고 촉진적 요인이 있는데요. 소인적 요인은 본인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환을 말하는데 인지 손상, 치매, 고령, 심한 뇌질환, 기능 손상, 우울, 만성 신기능 부전, 탈수, 영양 부족, 가다 음주, 시력 손상 등이 소인적 원인이 됩니다. 예, 촉진적 요인은 이제 원인을 제거해주면 정상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약물 사용을 너무 과다하게 했다든지, 그다음에 활동을 하지 않고 침상이나 실내에서만 지낸다든지, 그리고 유치도뇨관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한다든지, 억제대를 사용했다든지, 탈수나 영양 부족, 또 기동성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촉진적 요인이 됩니다. 증상은 첫 번째 의식 수준의 변화로 잠에서 덜 깼거나 몹시 졸린 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몽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잠에서 덜 깬 것처럼. 그래서 그리고 주의력이 감퇴됩니다. 예.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됩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는 게 수일에 걸쳐서 이제 반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 장소, 시간을 통틀어서 진압력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인지장애, 초조, 지각장애, 편집, 망상, 정서, 불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선망은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치매와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선망은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치매가 있을 때도 선망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동반되어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선망과 또 치매를 비교해 봤습니다. 선망도 갑자기 나타납니다. 치매는 서서히 나타납니다. 선망은 급성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원인을 제거해주면 괜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치매는 만성 질환입니다. 예, 선망은 대체로 회복이 됩니다. 치매는 대부분 만성으로 계속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진행될 것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 만성으로 진행이 되고요. 선망은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근데 치매는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자, 선망은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합니다. 치매는 신체 생리적 변화가 적습니다. 그리고 선망은 의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치매는 말기까지 의식의 변화는 적습니다. 또 선망은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집니다. 근데 치매는 주의 집중은 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망은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합니다. 근데 치매는 수면 양상이 별로 개인차가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에서 첫 번째, 선망의 원인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이면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준다. 자, 2번, 원인이 교정되더라도 증상이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이때 다음과 같은 비약물요법이 도움이 된다. 약물이 아니라 우리가 약물을 쓰지 않는 거 비약물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약물요법의 진압력.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서 시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물함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에 둡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절차나 규칙, 도움을 요청할 사람 및 방법 등을 반복적으로 잘 알려줍니다. 사람이 자꾸 바뀌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르신들이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라든지 뭐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일상생활 규칙을 반복적으로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신체 통합성 유지,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관절 운동, 목욕 마사지를 제공한다.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의 수를 줄이고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합니다.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의 정체성을 알게 해줍니다. 초조 관리를 해줍니다.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 대상자를 부드럽게 마주봐서 대상자가 이협을 느끼지 않게 합니다. 착각 및 환각 관리를 해주는데요. 대상자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듣고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예, 야간에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줍니다. 네. 세 번째, 선망은 신체 균형이 깨진 경우에 발생하므로 충분한 식사와 수분 섭취를 통한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해주고 통증 관리 등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친숙한 환경을 유지시켜주고 그다음에 오늘의 날짜와 상황을 알려주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게 해주고요. 조용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켜주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망. 자, 야간 선망의 정의 및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간에 정의 치매 대상자가 늦은 밤에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서 흥분하거나 환각 증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야간 선망. 대처 방법에서는 가벼운 야간 선망일 경우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방을 밝게 해주고 진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각한 수준이면 그 신체적인 에너지 소모가 심하고 주변 사람까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서 전문가의 진료를 받게 해야 됩니다. 자, 요양보호사의 활동에서 그 노인 우울증은 자살로 연결되기 쉬우므로 말과 행동을 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되고요. 집에만 가만히 있기보다 밖에서 햇볕을 쬐고 가볍게 산책하는 것을 기분 전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나 취미 활동을 유지하도록 격려해주고요. 평소에 긍정적인 사고와 즐거운 마음을 가지도록 지속적으로 잘 강조해줍니다. 기억력을 높이는 활동을 격려해줍니다. 그리고 심리, 정신계의 요약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우울증, 본인 스스로 착각하지 못한 경우, 본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각하지 잘 못해요. 우울증을. 그래서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격격한 발병입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기억력 장애로 호소하고 식욕이 저하되고 불면 또는 과도한 수면이 있고 자살 위험이 증가하고 식욕 변화와 불안, 초조 혹은 무기력이 있습니다. 선망은 인지 및 자각장애, 그 다음에 인지 및 지각장애, 의식 저하 및 주의력 저하,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발생, 진압력 장애가 고 인지장애, 정서 불안정, 그다음 가족 사진, 달력을 가까이 두어서 알게 해주고요. 가족 구성이나 자주 방문해서 하고 밤에 불을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계에서는 진압력 저하, 시간 개념이 떨어져서 연도, 날짜, 요일, 시간을 착각합니다. 뇌졸중, 파킨슨 및 질환,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인의 신체 심리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폐활량이 증가하여 쉽게 숨이 찬다. 두 번째, 2번,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성이 증가한다. 3번, 성호르몬 감소로 성적인 욕구와 관심이 없다. 4번, 장기기억은 감소되나 단기기억은 잘 유지한다. 5번, 수정체의 항화 현상으로 남색 계통의 구분이 어려워진다. 자, 몇 번일까요? 자, 그 다음 2번, 선망 대상자가 초조해야 하는 경우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한다. 2번, 목욕 마사지를 제공한다. 3번,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4번,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5번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둔다. 자, 정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의 신체 심리적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몇 번일까요? 5번 수정체의 항화 현상으로 남색 계통의 구분이 어려워진다. 정답입니다. 자, 선망 대상자가 초조해야 하는 경우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초조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네, 정답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